자, 우리 현대시 봅시다, 여러분. 정일근의 주머니 속의 바다입니다. 자, 주머니 속에다가 바다를 넣고 다닌다는 이제 그런 어떤 아주 참신한 발상이 좀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어려울 건 없고요. 자, 보자.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러니까 화자가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이제 바다를 그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늘 좀 함께한다. 라는 의미로 봐도 좋고, 뭐 바다를 뭐 그 정도로 늘 친근하게 뭐 여긴다. 뭐 이래도 좋고요. 자, 설마 하고 물어보면 이거 좀 믿기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설마 하고 물어보면 정말로 이제 그렇게 바다를 꺼내 보여준답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지 마라. 그건 아주 어린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서 제법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자, 이게 뭘까요? 결국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 마을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시적 대상이라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자, 사람들 중에 이제 좀 사랑을 아는 정도의 나이가 된 친구들은 좀 사랑 때문에 힘들고 뭐 쓸쓸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 바다는 이렇게 외로울 때 좀 함께하는 이제 그런 친구 같은 존재인가 봐요. 음. 뭐 아니면 바다에게 이렇게 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해도 좋고요. 음. 자, 이렇게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외로우면 이렇게 바다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제 뭐 노래도 불러보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을 어른들은 좀 한숨이다. 그러니까 즉 사랑을 하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럼 이번엔 이제 마을 어른들은 이제 그거보다 좀 위다, 한숨이다. 라고 해놓고 지금 이런 표현들 손수건인가 싶어 보면 이제 갈치대로 변해 있고 또 그 위를 바다로 흐르기도 하고 뭐 바다 위에 섬도 띄우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까지도 이제 그 속에 다 전해주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들을 다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다만 여기에서 주어가 없는데 지금 무엇이 지금 손수건인가 싶어 보면 또 갈치대로 변해 있니? 뭐가? 당연히 바다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에게 바다는 이제 삶, 그냥 그 자체가 됐다. 알겠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렇게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선물로 그걸 다 챙겨주었고, 바다를 다 건네주었고, 일담한 시집 속에 곱게 접어온 바다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화제 얘기죠. 내가 삶에 지칠 때, 혹은 누군가가 그리울 때, 나도 그렇게 바다를 올려놓고 뭐 글을 쓴다.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이제 그런 어떤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화자 역시 그렇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자도 역시 바다를 떠올리며, 자, 힘들 때마다 이렇게 좀 위로를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나는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알고 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바다는 삶의 동반자가 되었고, 자, 그렇게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일단은 이제 필요한 정도로는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사실 이런 시는 우리가 정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독해 전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 언제나 그렇지만 뭐 주제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의고사 때, 그치? 그래서 사실 이 시는 문맥으로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일리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정도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문이긴 했습니다.
자, 가만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 가만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좀 봅시다. 잠깐만. 자, 보자. 오른쪽에 가에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냐. 자, 이렇게 물었어요. 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선생님들이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도 이런 거 요구하면 다 그때그때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니까 있네요. 어디에? 뭐, 요런데.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답은 바로 나왔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진 다 아니니까요. 그쵸? 자, 이 시에서 수미상관 이런 거 얘기할 수 없겠죠. 그쵸? 그리고 5번 같은 거, 가에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를 전개하며 이랬는데, 그치? 이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면 화자가 뭔가를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막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화자가 이 시에서 이런 시선의 이동을 좀 보여주고 있니? 그러면 아니죠. 자, 그 다음, 설마에다 줄이 쳐 있고, 이제 이 기억을 통해서라고 뭐라고 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평소에도 하던 말이지만, 설마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설마의 의미는 그 사전적인 적인 그거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줄 쳐놓고 물어보면, 문맥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이제 이 앞뒤가 나타나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설마라는 말이 왜 있냔 말이야, 그 문장에. 자, 그럼 사람들이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설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좀 잘 믿음이 잘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부각한다. 어떠니? 괜찮죠? 자, 그리고 니은이 곱게요. 곱게에 또 얘기하지만 곱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앞뒤를 보시고 그렇게 시집 속에 곱게 바다를 접어오다 이거예요. 그럼 이 바다를 곱게 접어왔다라는 것이 바다를 좀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되냐? 뭐 이런 거니까 괜찮잖아, 그지? 자, 이 정도로 지금 해놓았고 그다음 45번 가만 보시면 되죠. 가는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몰려놓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다의 크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니? 이런 건데, 어떠니, 여러분? 위에 보기를 떠나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 어떤 정도의 새로움인지를 물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크기를 좀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니?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건 맞아. 라고 해야지. 그치? 아이고, 지금 펜 상태가 또 좋지 않네요. 음, 왜 이럴까? 넘어갈게. 자, 이번 가에서 흰색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 흰색의 이미지 좀 나온 거 맞습니까? 그쵸. 그렇게 손수건 갈치대 이래가면서 좀 바다를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바다를 손수건에, 갈치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되냐? 이거잖아, 그치? 이건 좀 익숙한 형태의 표현이 아닌 거 맞냐? 이거니까. 네? 괜찮다고 해야지. 그다음 3번에 가는 바다를 사람과 함께 눈뜨고 잠드는 대상으로 표현한 거 맞습니까? 맞죠? 아까 선생님이 읽다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에서 의인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점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요구하는 개념, 즉 의인법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좀 생명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니? 맞잖아요. 음. 자, 넘어갑시다. 음. 나이덕의 시입니다, 여러분. 저 나이덕님의 시인데, 원래 나이덕님의 시가 주제가 조금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필요한 정도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자, 그치만, 또 선생님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작품 자체를 좀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설명을 조금 더 붙여서 해볼게요. 처음에 가파른 비탈만이 싸움터,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나는 이렇게 여겨왔답니다. 음. 자, 그래서 의미를 좀 보면, 여기에서 가파른 비탈만 나는 싸움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 이게 우리가 늘 경쟁하면서 이제 서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쟁 구도의 어떤 현실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만 이제 현실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는 싸움터라고 나는 이 현실이라고 비록 비정하지만 좀 가혹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온 그런 나에게 속리사는 참 순한 길을 나에게 보여주었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어쨌든 화자는 기존에 계속 그렇게 생각해왔니? 속리산이 늘 순하다고 생각해왔습니까? 뭔가 길을 나에게 보여줬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기존의 인식과는 좀 다른 화자의 깨달음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럼 속리산은 우리가 그럴 때 당연히 깨달음을 준, 혹은 깨달음을 얻은 공간이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이덕의 시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덕 시인의 시가 보통 이렇게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겁니다. 자, 더 볼게. 자, 이제 그렇게 속리산에서 나는 뭔가를 깨달았대요.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몸매 그대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깨달았죠.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깊게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럴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깨달음의 내용으로, 아이고야. 자, 깨달음의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제 의미별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높게 올라간다. 이 높게 올라가는, 이 높이라고 하는, 자, 이것의 의미는 좀 세속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 세속, 아, 펜이 너무 잘 안 되네, 오늘 또. 아, 참. 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좀 힌트를 주긴 했는데, 이제 남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는 거, 뭐 혹은 이렇게 뭐 부귀를 쌓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산다는 건 그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화자는 높게, 자, 이걸 추구하니? 아니죠. 그렇게 살아왔죠, 이전에. 그렇지만 속리산에 와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더 깊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럴 때 좀 반대의 표현을 써서 이제 의미화를 해주니까 그런 게 뭐겠어요? 결국 그럼 좀 내면의 가치겠죠, 여러분? 내면의 깊이, 내면의 가치는 좀 성숙한 자세라고 해도 좋고요. 아, 이거 선생님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거 맞나 모르겠네. 펜이 너무 안 좋아서. 자, 노력해 볼게요. 자, 봅시다. 참, 그렇게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의 문맥만 보세요. 그래서 화자는 속리산에 들어가자마자 깨달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속리산에 올라가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순한 길을 가는 과정에 화자는 깨닫게 됐죠. 그래서 화자가 평평한 길을 가도 사실 높이에 대한 선망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속의 습관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과정에 화자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대요. 여러분, 선생님이 위 체크를 안 했지만 이렇게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 여기서 높이란 뭘 의미하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죠, 여러분. 그쵸? 자, 화자는 그 평평한 길을 가도 왜 제자리 같았을까? 일단 화자는 습관이 뭐였어? 높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막 가파른 비탈을 막 애쓰고 남보다 더 빠르게 막 올라가고 막 하는 그런 건데. 그치? 더 높게 올라가는. 자, 그런 건데. 그러니 속리산에 와서 평평한 길을 걸으니 이거는 참 가도 제자리 같더래. 아직 나는 뭔가 높이에 대한 선망이 있는데 말이지.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나에게, 아직 습관이 남아있는 나에게 산이 어깨를 낮추며 속삭였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표현법이고요. 이제 의인법 하나 잡아주고, 자, 그리고 이제 산은 그런 나에게 어깨를 낮추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산이 좀 겸손함을 가지는 뭐 혹은 산의 어떤 겸허한 모습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의미화 해볼 수 있네요.
자, 이제 그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요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건 그래서 산이 나에게 속삭인 말입니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산이 아니라 산속에 갇힌 시간이어야 해. 자, 그래서 이 말을 그 있는 그대로 문맥으로만 볼게. 그래서 내가 넘는 건 산을 오르고 있지만 넘는 것은 시간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래요. 넘는 것은 시간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빠진 말이어서 좀 우리가 말을 좀 달아보자면, 결국 시간을 넘어야 한다. 내가 넘는 건 산이 아니라 좀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빠르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높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치? 이 비탈을 계속 이렇게 높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런데 높게 올라가려고 하는 건 결국 시간은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남보다 빠르게 높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넘는 건 이런 높이뿐 아니라 결국 산속에 갇힌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삶도 좀 극복을 해야 되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사실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야. 막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그래서 이 속삭임 말도 좀 볼게. 그래서 여기도 문면만 보면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것이다. 라고 누가? 산이 나에게 해준 말이잖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산 아래에서의 삶이 더 큰 고비였다. 뭐 이런 얘긴데, 그치? 그럼 산 아래에서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을까? 밥을 끓여 먹고 살던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애초에 뭔가 높게, 그리고 뭐 더 멀리, 더 빠르게, 뭐 이런 삶이 우리가 좀 세속적인 삶이었다면,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그 일상에 좀 매몰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결국 산을 우리가 오르고는 있지만, 결국 이 넘어야 하는 건, 내가 넘는 건 시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산에 오르지 않고 그 밥을 끓여 먹고 살던 하루하루가 생각해보면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상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생각해보면 삶에 더 큰 고비였을 수 있다. 음. 자, 이렇게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들여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로 일단은 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게 길게 느려서 내 앞에 펼쳐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시간이든 뭐 아니든 높이든 이것보다는 더 무엇을 깊이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지금 화자로 깨달았고 이제 그런 것을 주제로 삼고 싶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나이동님의 시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체 좀 생략된 말도 많고요. 그리고 나이동님의 뭐 여러 다른 시들을 읽으면 뭐 대체적으로 어떠한 삶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 하나를 볼 때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 나이동님의 시는 선생님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뭐냐면 문맥을 보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필요한 정도의 어떤 표현법을 요구당했을 때 내가 OX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있는 그대로 문맥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43번의 답은 나왔었고, 그다음 44번 볼게요, 여러분. 그럼, 디귿을 활용해서, 디귿이 아직이에요. 자, 아직이 또 얘기지만 뭐가 중요해? 그 다음을 봐야지, 그지? 자,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야. 그럼 화자는 아직도 높은 곳에 도달하는 걸 그 지점에선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맞니? 맞지? 자, 오히려 무엇이 더 힘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사실 그 아래에서의 힘이 더 힘겨운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문맥을 있는 그대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국은 그 높이
높이 대신에 이건 정말 길게 느려서 내 앞에 이제 펼쳐주었다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이 결국 산에서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다라는 것은 뭐 좋은데, 근데 그것이 화자는 너무나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이렇게 의미화가 됩니까? 그죠? 불가능하지. 자, 마지막 45번에 나는 속리산이 나에게 길을 열어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속리산을 등반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주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주어 자체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 문법적으로. 그치? 길을 열어 보인다. 내가 길을 보다. 이게 아니라 길을 열어 보인다라고 하면 속리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그 행위의 주체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게 맞냐? 뭐 문법을 알면 뭐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자, 속리산이 어깨를 낮추면 나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나를 위해 희생한다고 해야 되니? 그래? 아니지. 이거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도 의미화가 아니라 문맥인데요. 이게 만약에 나를, 이거 여기서 타인을 그냥 나로 보자면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한다라고 우리가 의미화를 하려면 적어도 어깨를 낮춘 대신 속리산이 뭔가 피해가 있었어야지. 응? 비록 자기가 뭐, 허리가 아픈 걸 감수하고서라도 뭐 어깨를 낮추며 뭐 뭐가 됐든 자기가 어깨를 낮추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즉 속리산이 나한테 어깨를 낮추며 이야기한 만큼 무언가 감수하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났어야죠, 여러분. 알겠죠? 그게 없었잖아요. 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고전시로 갑시다. 아, 요 고전시는 펜이 좀 잘 안 써지면 힘든데. 음. 자,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아, 이제 이 고전시는 이제 이 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 이별 얘기, 사랑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임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리움을 그리고 다시 만나고자 하는 즉 재회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시예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평이한데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죠? 이게 가사잖아요, 그죠? 가사에서 특히나 이게 밑에 보면 민우룡이라고 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작가 이름이 써져 있다면 우린 양반일 텐데 그 양반이 이렇게 임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을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임금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임을 임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아주 정확하게 그 제주에 살고 있는 어떤 기녀다. 기녀 이름은 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에 사는 그녀 애월에 대한 사랑을, 그리움을 얘기하는 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이 그녀 애월 자체가 그 작가의 그 실제 마음, 실제 연정을 그대로, 아따, 또 안 나오네. 실제 연정을 그냥 그대로 시로 썼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연정. 그래서 필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어째죠? 뭐, 말로만 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이. 자, 노력은 해볼게. 자, 볼게. 처음에 어와 전황자연의 말씀 좀 들어보.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이. 여러분, 자, 이렇게 선생님이 두 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두 줄 쉬운 걸로 바꿔 써드릴게요. 지금 전황자, 자, 일단 여기서 전황자는 일단 애월인데, 자, 이렇게만 잡아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줄에서는 먼저, 너와 나는 참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얘기야. 너와 나는 참 오랜 인연을 맺고 있구나. 알겠죠?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표현상 특징 정도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 어쨌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일단 청자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 자, 이 정도. 음. 자, 그러면서 낙포 선녀 보라 하면 전생에 너 아니냐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너는 전생에 선녀였다. 아, 선녀였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나는 신선이었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줄에
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임과 나를 뭐 선녀와 신선에 빗대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유가 나왔다. 뭐 혹은 고사 속 인물에 이렇게 좀 비유를 했다. 임과 나를.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복숭아를 훔친 사람이 넌데 주고받은 것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함을 받고나 하자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뭐 좀 써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계에 내려왔다. 자, 그래서 빨간 글씨만 좀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과연 어려운 얘기를 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너와 나는 오랜 인연을 맺고 있어. 난 알아. 너는 전생의 선녀였고 나는 전생의 신선이었어. 천상계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인간계에 내려왔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생에 천상의 존재였으나 결국 죄를 짓고 이렇게 인간계로 내려온다라는 게 고전시에서 너무나 흔히 나타나 있는 뭐다? 이 적광이죠, 여러분. 아이고야. 자, 선생님 뭐라고 쓴 거냐면 적강화소라고 쓴 겁니다. 자, 고전 문학엔 너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구성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넓고 아득한 이 천하가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또 우린 그 사이에 바다가 뭐 은하수가 되어 있더라라는 이 표현이 좀 자연스럽게 써보자면 그렇게 우리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좀 살게 되었대요. 음, 자, 그러면서 너도 나를 보랴 하면 여덟 고개가 첩첩했고, 그거 뭐냐면 이렇게 바다에서는 육지가 참 멀고 또 나도 너를 보랴 하면 한라산이 참 아득했다. 그렇게 나 또한 육지에서 이 바다가 아주 멀었다. 라고 얘기한 건데, 우린 이럴 때 쓰는 말, 너도 나를 보려고 하면 이게 그 사이에 있고, 나도 너를 보려고 하면 이게 그 사이에 있더라. 우린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니, 결국? 요게 임과 하자 사이에 어떤 장애 요소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평생에 한이 되고 자나깨나 원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를 아주 많이 그리워했더니, 결국 하늘이 도와서 제주도에 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늘이 도와. 그러니까 여기 한꺼번에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세 줄. 그렇게 하늘이 도와. 이제 펜이 문제가 아니구나. 특정한 지점이 써지지 않는구나. 이제 깨달았네. 음. 자, 하늘이 도와. 내가 제주도에 오게 되었다. 아따, 여기가 안 써지네. 알겠죠? 그렇게 여기는 참 아름다운 꽃과 나무 성게의 경치였고, 풍경도 좋았고, 인연도 그대로 있었고, 그렇게 내가 너를 만났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략으로 끊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얘기한 거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첫 줄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떠니 이 천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아니면 전생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렇게 우리는 천상계에서부터 즉 전생부터 보다 이어져 온 그런 인연이란 얘기죠. 자, 더 볼게.
그런데 우리의 꽃다운 맹세도 이제 좀 뜬 구름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보다 이제 이별이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현재 이별하는 상황, 이별의 상황. 음. 그러니까 이 꽃다운 맹세가 뭐였겠어? 우리 뭐 영원히 함께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사랑해요.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도 지금은 다 뜬구름이 되었고 그렇게 참 사랑도 덧없어졌다. 자, 그러면서 성한 한 걸음밖에 삼천리 약수가 망망하네. 요거. 이게 뭐냐면 결국 한 걸음 밖이지만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거리지만 결국 삼천리 약수다. 여러분 약수는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약수는 건널 수 없는 강이죠. 그래서 대상과 나 사이에 정말 만남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우리 사이에 인과 나 사이에 약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가까운 거리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 결국 약수가 있다. 참 망망대해 약수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만날 수가 없구나. 우린 절대로 만날 수가 없나 보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결국 고 눈썹 가는 어리 대체 누구에게 자랑하며 어디 어디 다니냐라고 지금 화제 놨더니 그 임의 안부가 궁금해. 소식이 궁금하다고. 그렇게 청조는 오지 않고, 자, 청조는 이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가운 소식은 오지도 않고, 두견이 슬프게 울고, 여러분, 자, 이런 거. 자, 두견이 슬프게 운다. 자,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뭐다? 감정이입 같은 거죠. 음, 자기가 울겠죠. 음. 자, 이렇게 두견이 슬피 울 때, 여관 불빛 적막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여관 불빛 적막하다, 뭐, 이런 게 좀 고독한 마음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온 가슴에 불이 나대.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그러니까 궁금하고 막 애타고 뭐 이런 얘기겠지. 애를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을 누가 끄리워? 너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러잖아. 그래서 좀 자문자답의 방식이 잠깐 있었고. 그리고 이 병을 누가 고치지? 자, 임이 바로 편적이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임만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만이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임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여기서 병 뭐냐고? 마음의 병이지? 그치? 상사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는 이런 외사랑이, 짝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 자, 근데 요 다음에 보면, 무심한 이임은, 이런 표현, 무심한 이임은 참 박정하다, 뭐 이런 말. 그래서 이 시는 자기가 이렇게 계속 그립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원망도 해요, 이렇게. 근데 넌 너무 무심하다, 뭐 이렇게.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삼경에 못든 자물, 그러니까 잠도 잘 오지 않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사경에 아주 깊은 새벽에 겨우 들어서 나비를 말로 삼아 뭐 옛길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반갑게 만나보고 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문맥인데요, 이건 그냥 풀려고 했다고 푼 게 아니라 풀려고 했다고요, 알겠죠? 온갖 내 마음을 좀 풀어내려고 했는데, 자, 근데 오록잎이 떨어지는 소리에 그냥 꿈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늦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어서 꿈이라도 좀 꾸고자 했는데, 근데 그걸 못하고, 자, 이 비 떨어지는 소리에 깼다. 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꿈을 꾸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정도로 이 대상에 대한 나의 이 그리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좀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구성이고, 그리고 우린 이럴 때 비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꿈을 꿨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럴 때 비 떨어지는 소리 뭐라고 하니? 이것도 또 임과 화자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깨고 나 보니 결국 달빛, 어스레한 새벽 달빛의 작은 별뿐이로다. 이래. 그래서 여기에서 분위기 우리 뭘로 잡아야 되니? 그러니까 좀 허무하다, 좀 쓸쓸하다, 뭐 이렇게 잡아야 하잖아. 그치? 허무하고 좀 쓸쓸하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참 내 일이 너무나 우습다. 내 모습이 좀 우습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당연히 탄식인데요, 여러분. 당연히 탄식인데 뭐 어디가 탄식이 아닐까 싶고, 우린 이럴 때 좀 자조적이다 이런 말도 하지. 그러면서 너도 생각하면 좀 뉘우칠 게 있다. 황목현에 올라가서 상체께 아뢰 올 때 이 말씀 다 하려면 너가 좀 죄가 무거울 텐데 이래요, 갑자기. 그래서 내 죄도 좀 무겁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죄는 뭘까? 자기의 마음, 즉 내 마음을 몰라준 죄. 알겠지? 자, 그러니 너 마음 좀 바꿔서 우리의 이 오래된 인연을 좀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 이게 결국 화자의 바람. 그 마음을 좀 돌이켜 달라는 거잖아, 그치? 재회에 대한 소망. 이렇게. 아시겠죠? 어, 그리고 솔직히 나의 수필은 뭐 좀 쉬운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줄만 좀 쳐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내 외손녀 이 씨를 애도하니 아깝고도 슬프고 또 그리워요 할 만하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 필자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외손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즉 사별의 아픔을 얘기하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내 외손녀는 빼어난 슬기와 고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이마에 풍기를 아우르고 있는 사람이고, 뭐 별표 있죠? 여러분? 어휘풀이 있죠? 자, 어휘풀이 가서 보시고. 자, 그리고 또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또 유순한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고, 또 한글로 된 책 속에서 이렇게 충신과 열사를 막 본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살아생전 그 손녀의 성품이 어떤지를 쭉 나열하잖아요. 당연히 화자의 태도 뭐냐고 하면 뭐 예찬이죠, 그렇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정적인 표현 하나 있으니까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이 향초나 진주 같은 건 티끌처럼 여기는 애다라고 해서 이 향초나 진주 이런 게 좀 세속적인 좀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또 천고의 칠실녀다. 자, 이것도 또 어휘풀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외손녀가 생전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쭉 예찬해 줬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그런데 죽다니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데 외손녀가 죽고 말다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음, 어떤 탄식과 이제 안타까움을 드러내주고 있는 게 그다음 문단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정말 문맥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난해 여름. 내가 화엄동에서 나와 종남산의 정자에서 만났지. 화엄동에서 나와 종남산 정자에서 만났었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함께 했던 그 일을 좀 회상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음. 아, 여기가 안 써지는 그 모니터다, 여기가. 함께 했던? 아, 안 써지네. 어디를 많이 써지는 거야? 안 써지네. 히히, 써진다. 함께 했던 일을 자, 회상하고 있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려울 말은 없습니다. 이제 그때 뭘 했다, 뭐 이런 얘기였으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와 생각해보니, 자, 여기 보이니? 이제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승과 저승이 경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신성과 보통 사람의 영원한 이별.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와 생각해보니 너의 죽음이 알겠지?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너의 죽음이 단순히 이승, 나는 이승.
그 소녀는 저승자 이렇게 서로 갈 곳이 다른 이제 그렇게 우리 사이에 경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신선과 보통 사람의 이별이었나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손녀를 지금 여기 왔더니 신선에 빗대잖아.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나 봅니다. 음. 자, 그리고 내가 일찍이 너를 화암동 골짜기까지 좀 데려가서 즐겁게 할 생각이 있었다. 뭐 문맥입니다, 여러분. 넓히려 했다, 그치? 화암동 골짜기로 가서 시와 서로 내 식견을 넓혀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비녀나 귀걸이 좀 잡아주시고요. 아까랑 의미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악착을 부리는 미운 습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령한 마음, 호화 눈치를 지닌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면서 함께 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얘기, 안타까움. 난 너를 어찌 잊겠느냐 이러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구나. 너와 나는 이제 이렇게 묶여 이어진 양 끝이니. 음. 그러나 너와 나는 묶여 이어진 양 끝이니 내 마음을 모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묶여 이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비록 죽었지만 여기에도 뭔가 묶인 것이 있다. 그래서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냈다고 있는 그대로. 알겠니? 그렇게 대상과 이어져 있다고 여기면서 끝났다고요. 알겠죠? 음. 자, 봅시다, 여러분. 자, 가나의 공통점인데 영탄적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 아니지. 아직이 아니라 벌써 이제 9월인데요, 여러분. 아직도 이게 답이 된다니, 참. 음, 좋지는 않군요. 자, 영탄적 표현 찾아보시고요. 자, 가의 영탄적 표현 그냥 어딨냐고 하면 매우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 매우 많았습니다. 자, 나에도 찾아보시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나머지 정확히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서 장점 예찬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 자, 가에서 그러니 어때? 음, 자, 어울리지 않죠, 그죠? 나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에서는 뭐 귀걸이 같은 걸 좋아하는 미운 습성을 지닌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 이 외손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좋게 여기는 거니까 일단 나에서는 가능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 3번 중요한데요. 명령적 어조를 사용해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건 가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가의 마지막 줄에, 가의 마지막 줄에 이런 거 명령적 어조잖아. 너 마음 돌이켜서 저버리지 말아라 이랬잖아. 보이죠? 그래서 가는 가능하다. 뭐 나가 아니겠죠? 자, 반어적 표현은 없었고요. 고사 속 인물은 사실 따져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다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방향으로 쓰였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알겠지? 다음, 그다음, A 부분을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임을 잊지 못한 채 살았다는 거를 드러낸다. 맞니? 맞지? 자, 서리적 표현 맞니? 소냐? 칼 소냐? 이거 들어갈 거야. 음. 자, 그다음 B에 특정 시어 반복하고 있냐? 그런데 그거에 좀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는 거 맞냐? 그건 맞죠? 뭐 넓고 넓은 뭐 계속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시에서 대꾸를 통해서 이제 이 내 한을 풀어줄 사람 너밖에 없다. 가능하니? 가능하죠. 자, 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불을 누가 끓이고 이만이만 할 수 없네. 이 병을 누가 고치고 이미 바로 편적이라. 그래서 이 지점 두 문장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자, 대꾸가 좀 드러났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뒤도 가능하고요. 그 답은 뭐 5번이니까 보시면 그 자연물을 활용해서 그 마지막 이가 이렇게 비떨어지는 소리에 깨어나니까 달빛뿐이구나. 뭐 이거가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랬는데 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처럼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물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좀 전하고자 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자연물을 막 보내고자 할 때 그런 거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자연물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실제 자연물, 구체적인 실제 자연물을 그럼 막 보내고자 할 때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죠, 여러분. 그 자기가 어떤 자연물이 되어서, 되어서 뭐 가고자 할 때, 내가 나비가 되어서 뭐 가겠다, 뭐 아니면 내가 달이 되어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렇게 자연물이 되어서 가고자 할 때, 이런 걸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이해하니까요, 보통.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이해하니까. 알겠지?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어쨌든 뭐 이거든 저거든 구체적인 자연물이든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든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자연물을 활용해서 이제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화자가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지. 지금은 뭐 전혀 무관하잖아요. 자, 40번에 나머지 2, 3, 4, 5가 적절하게 느껴지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외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맞니? 맞지? 밝은 성품, 슬기로움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맞니? 맞지? 장신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맞니? 맞지? 책 속의 인물들의 행식을 높게 평가하고 좋게 봤죠. 그죠? 자, 41번에 보시면 이제 요런 문제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 기억 같은 경우가 이제 약수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가 그 마지막에 우리는 묶여 이어져 있어. 뭐 이런 건데, 자, 지금 뭐 니은도 니은이지만 기억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길 바래요, 여러분. 기억은 화자가 임과 함께 지냈던 공간을 의미한다. 이랬거든. 약수에서 임과 함께 지냈니? 이거 어떡하니, 이거. 그다음 2번. 기억은 화자와 임의 만남이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여기서 끊어야 되네요. 그쵸? 화자와 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자, 어떠니? 기억.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우리 사이에 약수가 있나 보다라고 여기는 건 결국 대상과 내가 정말 만나기는 어렵겠다라고 인지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어. 알겠지? 우리 사이에 약수가 흐르나 봐요. 이러면 우리는 만나기는 틀렸어요. 막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3번. 기억은 화자가 만족하며 살았던, 여기서 끊어야겠네. 자, 이유에 대해. 뭐, 만족하며 살았던 이유이 뭐야, 이게. 세상 의미 없다, 그지? 화자가 임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한다? 애초에 약수라고 인식하는 자체는 저걸 내가 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 그래, 우리 사이엔 약수가 있으니까 저걸 넘어야겠다. 이럴 때 우리가 약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5번. 기억은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해질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5번 같은 표현이 적절하고, 이렇게 기억만 보더라도 답은 이렇게 5번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나머지도 좀 볼게. 묶여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게 글쓴이가 외손녀와 함께 지냈던 시간이라고 해도 되냐?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지금. 그래서 함께 지냈던 시간. 우린 함께 묶여져 있으니. 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걸 X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음. 너와 나는 묶여 이어진 끝이니, 묶여 이어진 양끝이니, 함께 해왔던 시간이 있으니,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부정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2번, 니은은 글쓴이와 외손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이건 부정을 해야지, 그치? 우리는 이렇게 묶여 이어져 있다. 우린 함께 했던 시간이 있다. 이미 내 기억 속에 너는 충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게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자, 니은은 글쓴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뭐야? 틀렸고. 그리고 니은은 결국 끊어내야 하니? 아니지. 이렇게 지금 하자는 미로를 받고 있는데, 스스로. 음.
자, 그래도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묶여져 있다. 이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은이 글쓴이의 마음이 그래도 전해질 수 있는 이유라. 자, 이 문맥에 따라 그냥 그대로 답이겠네요. 자, 마지막이고요. 일본에 이렇게 복숭아를 주고받은 뭐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는 얘기가 적강화소를 차용했다. 이런 게 보기가 없어도 좀 상식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 자, 그 다음도 맞는 얘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잘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너의 죄를 알릴 거야 라고 하거든. 그럼 이게 이별을 지금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니? 아이고야. 자, 이걸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내가 너 알릴 거야. 그러니까 마음 바꿔. 뭐 이런 식 아니었어? 아까 전에? 맞지? 사실 너 죄도 무거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좀 돌이켜봐. 이거잖아. 음, 그냥 오히려 협박이지. 자, 그래서 얘는 오히려 협박인데 이 협박을 왜 하냐는 거야. 이 협박의 목적이 뭐냐고. 세상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뭐 그런 것을 목적으로 보셔야죠. 설득이죠, 이렇게. 결국은 설득? 결국은 고해잖아. 자, 이렇게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건 틀렸고, 나머지 좀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